2025년 9월 4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작전이 조지아주에서 벌어졌습니다. 475명이 체포되었고 그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요원들은 그들을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고 그 굴욕적인 장면은 전 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미국은 승리를 선언했지만 불과 72시간 뒤 그 승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강력히 대응하자 미국이 먼저 협상 테이블로 나온 것입니다. 강제 추방 대신 자진 출국이라는 전례 없는 결론. 단 3일 만에 세계 최강국을 굴복시킨 한국의 힘. 그리고 모두를 경악시킨 반전의 순간.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에릭 존슨이에요. CNN에서 기자로 15년 넘게 일했었어요. 그 시간 동안 거의 모든 걸 봤어요. 가족들을 갈라놓는 전쟁, 도시 거리를 불바다로 만드는 폭력적인 시위, 심지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정부들까지요. 하지만 제 기자 생활에서 2025년 9월 4일 아침, 미국 조지아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목격한 일만큼 충격적인 건 없었어요. 그날 아침은 다른 날들과 똑같이 시작됐어요.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고, 공기는 아직 밤의 서늘하고 축축한 기운으로 무거웠어요. 저는 거대한 배터리 공장 근처에 있었는데, 한국의 현대와 LG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이 공장은 지역의 자랑이 될 예정이었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가져다주고 전기차의 미래를 건설할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했어요. 소리로 시작됐어요. 처음엔 하늘을 가로지르는 천둥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천둥이 아니었어요. 헬리콥터 블레이드의 쿵쿵거리는 굉음이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군용 헬리콥터 3대가 먹이를 찾는 맹수처럼 공장 위를 돌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즉시 알았어요. 그러더니 공장으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두 번째 물결이 왔어요. 검은 SUV 수십 대가 돌진해 들어왔어요. 전조등이 어둠을 가르고 엔진이 으르렁거렸어요. 환한 벌떼처럼 빠르게 와서 모든 입구와 출구를 막았어요. 맥박이 빨라졌어요. 기자로서 제 본능이 소리쳤어요. 에릭, 준비해. 이건 큰일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어요. 400명이 넘는 무장 요원들이 한꺼번에 현장을 강타했어요. 검은 헬멧에 방탄조끼를 입고 가슴에 소총을 메고 있었어요. 부츠가 땅을 두드리며 대형을 갖춰 퍼져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명령을 소리쳤고 다른 사람들은 무기를 들어올렸어요. 그들의 목소리, 헬리콥터의 윙윙거림,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혼란의 폭풍을 만들어냈어요. 확성기를 통해 명령이 울려 퍼졌어요. 모든 걸 멈춰. 우리는 국토안보부다. 이 현장을 수색한다. 즉시 공장이 얼어붙었어요. 기계 소리가 죽고 도구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멈추고 수백 명 작업자들의 목소리가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주위를 둘러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가장 충격적인 광경을 봤어요. 남자들과 여자들이 대부분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매니저들이었는데 족쇄에 묶이고 있었어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발목이 잠기고 허리에 무거운 쇠사슬이 감겨졌어요.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버스로 행진에 들어갈 때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위험한 범죄자들처럼 안으로 밀어 넣어졌어요. 그날 본 얼굴들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한 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30대였는데 손이 심하게 화상을 입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단속을 피하려고 뜨거운 환기구 안에 숨으려다가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쇠가 피부를 태웠지만 비틀거리며 나오면서도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료들에게 손을 흔들어 도망가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의 용기가 저를 말문이 막히게 했어요. 또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한국인 매니저였는데 현장 근처 연못에서 끌려 나왔어요. 옷은 흠뻑 젖어 있고 얼굴은 진흙으로 덮여 있었어요. 요원들이 그를 끌고 가면서도 계속해서 한국말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누군가가 번역해줬어요. 미안해. 우리 가족. 미안해. 그분의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얼어붙어 서 있었어요. 목에 걸린 카메라는 쓸모없이 매달려 있었어요. 머리로는 녹화하고 쓰고 제 일을 하라고 말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보고 있는 걸 믿을 수 없었어요.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온 숙련된 엔지니어들과 노동자들이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미국이 더 깨끗하고 나은 미래를 건설하도록 돕기 위해 온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기서 굴욕을 당하고 전쟁 포로처럼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처음엔 스스로에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어쩌면 정부가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작업자들이 잘못된 비자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회사들이 편법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결국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니까요.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처럼 한국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저항할 만큼 강하지는 않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속이 뒤틀렸어요. 전체 장면이 공정한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힘의 과시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정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기자들이 방 안으로 몰려들었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수석 요원이 자신 있게 연단으로 걸어 나왔어요. 얼굴에 자부심을 띠며 말했어요. 이것은 국토안보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민 단속이었습니다. 방 안이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 찼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박수를 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어요. 미소 지을 수도 없었어요. 등골로 차가운 오한이 흘러내렸어요. 머릿속에서 영상들이 재생됐어요. 화상을 입은 엔지니어가 친구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 가족에게 사과하며 중얼거리는 매니저, 버스가 그들을 통째로 삼킬 때 덜거덕거리던 족쇄들. 그리고 그 순간 하나의 생각이 제 마음에 뿌리를 내렸어요. 피부가 오싹해지게 만든 생각이었어요. 미국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 단속이 있은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알림이 계속 화면에 나타났어요. 처음엔 편집실에서 오는 평소 이메일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화면을 열자마자 얼어붙었어요. 저를 바라보는 이미지들은 바로 전날 제 눈으로 직접 봤던 것들이었어요. 족쇄에 묶인 한국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숙이고 몸이 묶인 채 버스로 밀려 들어가는 모습이요. 이제 그 사진들이 어디에나 있었어요.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다뤘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홈페이지 헤드라인은 이렇게 읽혔어요. 76억 달러 규모 한국 투자 위험에 처해. 워싱턴 포스트는 소리쳤어요. 단속이 미한 동맹 타격. 그리고 아마 가장 인상적인 건 더 가디언이었어요. 한국,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그 글자들을 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수년간 기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편집자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헤드라인을 선택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한국에 대해 이런 식으로 자신 있고 강력하고 중심적인 글을 쓴다는 건 하룻밤 사이에 뭔가 변했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저를 진짜 충격에 빠뜨린 건 평범한 한국인들의 목소리였어요. BBC가 그들의 온라인 댓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와 공유했거든요. 천천히 스크롤하며 하나씩 읽었어요. 우리가 미국에 8,500개 일자리를 만들어줬는데 이게 우리가 받는 대우인가요? 현대, 기아, LG 배터리 없이는 미국 전기차 산업이 무너질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중국으로 갈 수 있어요. 의자에 기대며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건 순간의 열기에 내뱉은 화난 외침들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논리적인 주장들이었어요. 변호사가 소송을 준비하듯 사실들을 늘어놓은 거였어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이 단순히 깃발을 흔드는 감정적인 애국자들이 아니라는 거요. 그들은 사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계 경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국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반응이 한국에서만 멈추지 않았어요. 유럽, 아시아 그리고 그 너머에서도 언론들이 나섰어요. 한 인도 신문이 미국을 이중적이라고 부르며 한국 돈은 환영하면서 한국 노동자들은 쇠사슬로 묶는다고 말하는 걸 봤어요. 종종 한국과 경쟁했던 일본 해설자들도 한국 시민들의 단결은 존경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했어요. 독일에서는 한 칼럼니스트가 한국이 유럽 자체가 잊어버린 국가적 자부심과 존엄성을 보여줬다고 썼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여론의 물결이 돌고 있었어요. 한편 조지아에서는 공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보통 아침을 먹는 동네 식당에 갔어요. 베이컨과 커피 냄새가 났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용접공과 이야기했는데 거친 손과 피곤한 눈을 가진 50대 남성이었어요. 전에는 한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했어요.
커피를 줬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정치인들이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일 이후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들도 그냥 일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쇠사슬에 묶인 모습을 보니 옳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공장의 미국인 관리자를 만났어요. 평생 제조업에 있었던 회색 머리의 남성이었어요. 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저 한국 엔지니어들 없으면 이 공장은 돌아가지도 않아요. 장비 사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 없이는 우리가 막막해요. 그분의 말이 저에게 오래 남았어요. 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불평했던 일반 주민들조차 미국 정부가 너무 심하게 나간 게 아닌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웠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동영상이 끝없이 재방송되는 걸 본 후에는 더 이상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작은 책상에 앉아 클립들을 다시 봤어요. 한국인들의 얼굴이 제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그들의 표정은 충격, 두려움, 굴욕이 뒤섞여 있었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들이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느껴졌고, 가깝게 느껴졌고, 거의 이웃처럼 느껴졌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봤어요. 이들은 그림자에 숨어있는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아니었어요.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어요. 미국이 절실히 원했던 공장을 짓기 위해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이요. 우리 자신의 기업들이 초대했고 그들의 전문성을 칭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범죄자처럼 쇠사슬에 묶여 전 세계가 보는 앞에 서 있었어요. 한 가지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불타올랐어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를 납득시키려고 했어요. 어쩌면 이건 그냥 미국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거겠지. 어쩌면 작업자들이 잘못된 비자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회사들이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정당화하려고 할 때마다 같은 이미지가 돌아왔어요. 사상을 입은 손으로 동료들에게 손을 흔들며 자신들을 구하라고 말하는 한국 엔지니어의 모습이요. 그의 용기와 고통이 저를 괴롭혔어요. 생각할수록 이게 비자나 서류에 관한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큰 무언가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시 헤드라인들이 기억났어요. 한국,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어쩌면 그게 진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건 단속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마침내 한국의 진정한 위치를 깨닫는 것에 관한 이야기일지도요. 저로서는 내부에서 뭔가 변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 대부분 동안 한국을 주니어 파트너로 생각했어요. 미국의 보호와 지도에 의존하는 나라로요. 그렇게 믿도록 교육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 국민들의 분노, 단결, 그리고 자신감을 지켜보면서 제가 처음부터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팔꿈치를 책상에 올리고 앞에 빛나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제 모습이 비춰 보였어요. 피곤하고 흔들렸지만 또한 이상하게 희망적이었어요. 어쩌면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들이 우리가 인정했던 것보다 훨씬 강할지도 몰라. 그 생각과 함께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려. 놀라운 일이 빠르게 벌어졌어요. 한국이 조용히 있지 않았어요. 며칠이나 심지어 일주일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단 몇 시간 만에 한국 대통령 이재명이 카메라 앞에 서서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하는 걸 봤어요. 우리 국민의 존엄성이 모독당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 말이 천둥처럼 강타했어요. 불확실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약하게 들리지도 않았어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조지아 호텔방에 앉아있던 저에게 그 말들이 등골에 오한을 보냈어요. 거의 즉시 한국 정부가 움직였어요. 외교부가 특별 태스크포스를 발표했어요. 이 팀의 유일한 임무는 구금된 한국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대사관, 모든 영사관이 24시간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전화선이 밤낮으로 열렸어요. 명단이 만들어졌어요. 한국의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어요. 변호사들이 고용되어 구치소로 파견됐어요. 각 작업자에게는 곁에 서줄 사람이 배정됐어요. 누구도 혼자 남겨지지 않을 거였어요. 나중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이 백악관과 직통 한라인을 열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최고 보좌관 강훈식이
미국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와 직접 통화하고 있었어요.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종류의 핫라인은 전쟁이나 극심한 위기 때만 사용되는 걸 봤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이 그걸 사용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이민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있었어요. 국가 비상사태로 취급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부 미국 관리들이 웃어넘겼어요. 한 사람이 그냥 한국이잖아. 금방 진정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국이 카메라를 위해서 소음을 피우는 거라고 농담했어요. 그들을 믿고 싶었어요. 이 폭풍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숙이 그들이 실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맞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불평하지 않았어요. 마감 시한을 정했어요. 워싱턴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두 나라 관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외교적 언어를 들으면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 표현은 가벼운 위협이 아니었어요. 경고였어요. 그 다음에 가장 대담한 행동이 나왔어요. 한국이 자국민을 데리러 미국에 정부 전용기를 보내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상상해보세요. 한국 정부 전용기가 조지아에 착륙해서 쇠사슬에 묶인 노동자들을 전 세계 카메라의 시선 아래에서 데리고 집으로 가는 모습을요. 그 이미지만으로도 워싱턴을 굴욕스럽게 만들 거였어요. 그때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영리한지 깨달았어요. 회의실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여론의 무대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만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시민들 스스로가 폭풍처럼 일어났어요. 소셜미디어가 그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는 걸 봤어요. 그들의 말이 영어로 번역되었고 곧 전 세계 신문들이 그것을 인용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구걸할 필요 없어요.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해요. 우리 반도체가 그들 컴퓨터를 돌려요. 우리 배터리가 그들 차를 움직여요. 그들이 우리 엔지니어를 쇠사슬로 묶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미래를 쇠사슬로 묶을 거예요. 그 문장들이 산불처럼 퍼져나갔어요. 이건 단순한 댓글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한국의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키는 날카롭고 강력한 주장들이었어요. 그것들을 읽으면서 가슴에 무거운 뭔가를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우리를 도우러 온 남녀를 굴욕시킨 제 나라가 부끄러웠어요. 숙련된 전문가들을 범죄자처럼 대한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놀라웠어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스스로를 조직했는지 놀라웠어요. 일반 시민들, 기업들, 그리고 정부가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에 놀라웠어요. 분열되지 않았어요. 혼란스럽지도 않았어요. 단결되어 있었고 강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글로벌 방송을 시청했어요. 유럽 앵커들은 미국이 한국의 힘을 과소평가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네트워크들은 국내외의 한국인들이 어떻게 함께 서는지 칭찬했어요. 심지어 일부 미국 분석가들도 생방송에서 미국 정부가 엄청난 오판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했어요. 의자에 기대며 잠깐 눈을 감았어요. 불과 3일 전만 해도 많은 미국인들이 믿는 걸 믿고 있었어요. 한국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도전할 만큼 강하지는 않다고요.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게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요. 하지만 이것이 펼쳐지는 걸 지켜보면서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은 자비를 구걸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존중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두 이미지가 계속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족쇄에 묶인 한국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숙이고 버스로 끌려가는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한국 대통령이 당당히 서서 자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대조가 충격적이었어요. 저를 조금 무섭게 한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요. 나라가 가장 클 필요는 없다는 걸. 단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 싸울 의지만 있으면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미국인으로서 그 깨달음은 아팠어요. 하지만 기자로서는 역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셋째 날이 끝날 무렵 한 가지 진실이 분명해졌어요. 한국이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이기고 있다는 것이요. 9월 7일 단속이 있은 지 겨우 72시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서울 청와대 안에서 줄지어 앉은 기자들과 번쩍이는 카메라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발표가 나왔어요. 한국 대변인이 연단으로 걸어 나오자 방이 조용해졌어요. 미국과 한국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으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그 말이 홀 전체에 메아리 쳤어요. 잠깐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자진 출국. 그건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이민 문제를 취재한 15년 기자 생활에서 많은 추방을 봤었어요. 추방은 가혹했어요. 사람의 기록에 상처를 남기고 몇 년, 때로는 영원히 돌아오는 걸 금지시켰어요. 하지만 자진 출국은 달랐어요. 드물었고 거의 기적 같은 거였어요. 흠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범죄 기록도 없고 금지령도 없어요. 쇠사슬에 묶이고 굴욕당했던 한국인들이 이제 미래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펜을 노트 위에 떨어뜨리고 숨을 죽이며 중얼거렸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고개를 숙였구나. 왜 워싱턴이 굽혔을까요? 답은 명확했어요. 괴가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배터리 프로젝트에서 손을 뗀다면 조지아에서만 8,500개의 미국 일자리가 사라질 거였어요. 전체 마을들이 그 일자리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파트너십이 무너진다면 중국이 글로벌 전기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거였어요. 미국은 베이징에 그 승리를 넘겨줄 여유가 없었어요. 워싱턴이 계속 밀어붙인다면 미한 동맹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그 동맹은 단순히 경제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보안에 관한 것이고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신뢰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걸 잃는다면 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흔들릴 거였어요. 결국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한국이 선을 그었고 워싱턴은 그걸 넘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한국을 주니어 파트너처럼 대했어요. 가까운 친구이긴 했지만 따라오기를 기대받는 존재였어요. 그 단속은 워싱턴이 여전히 한국이 모욕을 당하더라도 조용히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 3일 동안 한국은 세상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어요. 한국은 이제 자신 있는 강국이라는 걸.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상대로도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존심을 지킬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쇠사슬에 묶인 한국 엔지니어들의 이미지를 되돌아봤어요. 부끄러움과 혼란으로 가득 찬 얼굴들이요. 불과 3일 후 바로 그 사람들이 조국이 그들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자유롭게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의 대응 속도와 강함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일주일 후 국제 언론의 반응이 진실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뉴욕타임즈는 썼어요. 한국,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님을 증명하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선언했어요. 미국, 더 이상 한국을 밀어붙일 수 없어.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을 칭찬했어요. 강대국의 힘을 가진 중견국. 그 헤드라인들을 읽으면서 팔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작은 칭찬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현실에 대한 인정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의 그림자 뒤에서 나와 당당히 혼자 서고 있었어요. 임무가 끝났을 때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서울에 한 번 더 갔어요. 평범한 삶을 경험하고 싶어서 저녁 러시아워에 지하철을 탔어요. 전차는 학생들, 가족들, 직장인들로 가득했어요. 세계 어느 대도시와 똑같았어요. 제 기자증을 본 나이 든 한국인 남성 옆에 앉았어요. 조심스러운 영어로 기자라고 물었어요. 네. 제가 말했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작은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나이로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은 밝았어요. 그리고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세상이 알아요. 우리가 더 이상 약하지 않다는 거요. 우리는 강해요. 미국도 이제 알아요. 잠깐 얼어붙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무거웠는데 죄책감이 아니라 존경심 때문이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화난 것도 아니었어요. 단순히 진실을 말하고 계셨어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비행기에서 창밖에 끝없는 바다를 내려다봤어요. 마지막 3일이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공장 위를 도는 헬리콥터들, 쇠사슬에 끌려가는 한국 노동자들, 이재명 대통령의 불같은 성명, 한국 시민들의 단결, 그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채우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미국이 물러서는 모습. 이 위기 이전에는 한국을 작고 의존적이며 항상 미국의 방향을 구하는 나라로 생각했던 때를 기억했어요. 하지만 그 3일 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무기나 위협이 아닌 단결, 자부심, 그리고 신속한 행동으로 자신의 힘을 보여줬거든요. 처음으로 한국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닌 이끄는 존재로 봤어요. 2025년의 그 3일은 저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게 평생 간직할 교훈을 가르쳐줬어요. 자국민을 보호하고 시민들을 하나로 만들고
미래를 믿는 나라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 한국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해냈어요. 미국에 맞서고 존엄성을 지키고 더 강해져서 걸어 나왔어요. 맞아요. 미국에게는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존중이요. 그리고 존중은 한 번 얻으면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비행기가 워싱턴으로 하강하기 시작할 때 노트를 닫고 조용한 진실을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이야기를 바꿨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다시는 예전처럼 보지 않을 거예요.